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동작 샘터도서관 신규 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동작? 샘터도서관. 샘터도서관? 네, 이사하셨군요. 이사를 했습니다. 네. 야, 자, 동작이니까 사당동 쪽인가 봐요. 사당동입니다. 사당동이고요. 네. 7호선 이수역 근처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긴 시간 제가 이제, 이게 나이 60 정도 되면 어디서 살까, 60 이후에는 어디서 살까, 옛날서부터 생각하면서 가고 싶었던 곳이 나는 이 7호선 이수역 근처였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제가 살던 도곡동은, 대치동 근처, 여기 이제 학군 때문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두 딸들이 다 대학 진학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는 이곳을 떠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런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무엇보다 주거 비용을 조금 아껴서 넉넉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저는 이제 지역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수역이 4호선 타고 바로 올라가면 서울역으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역 바로 뭐 한 2정거장 못 미쳐서 신용산역, 거기가 이제 왜 호남선 기차 또 출발하는 곳이고, 그리고 7호선 타고 2정거장만 가면은 고속터미널이고, 그래서 지역 다니기에는 여기가 위치가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럴 것 나는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론대로 될 것 같은데? 나도 이런 이유일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난 여기 사실 내가 이 동네에서도 좋아하는 게 여기 서달산이라고 그 국립충여원 뒷산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서울 시내에서 잘 보존된 녹지 중 하나가 나는 충여원 뒷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주 그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이제 이 국립묘지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곳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묘지주, 그러니까 그리고 국립묘지 주이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여기에는 그냥 다 녹지가 산에 그게 그대로 다 보존이 돼 있는데 2000년에 제가 여기로 이사 와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또 이 동네 사셨고, 그래서 내가, 나는 옛날에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2000년에 와서 살다가, 이 동네에 있는 그 이수역에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남성 사계시장이라고 하는 시장도 내가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좋아했었고, 아버지가 여기 살고 계셨고, 근데 아버지는 울산에서 교직 생활하다가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왜 이 동네에 집을 마련했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서달산을 넘어서 뒤로 넘어가면 흑석동이고, 동작구 흑석동. 네. 거기가 아버지의 모교인 중앙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딱 생각한 게 사람의 귀소 본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신이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아버지는 이제 원래 충청도 영동 분이신데 대학 올라와서 흑석동에서 아버지가 자취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네인 동작구에다가 아파트를 마련하셨고, 그래서 노후를 거기서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하여튼 지금 새로운 동네에 와서 어제 도서관에 갔는데 아쉬운 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비해서 장서 수가 너무 작아가서 정말 여기는 그냥 단층, 딱 한 층 안에 이 종합자료실이 있는 작은 거고, 그리고 위에 왜 요즘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구에서 어떤 건물 만들면 그 위에는 청소년 센터 있고 또 그 위에는 뭐 아이 돌봄 센터 있고 다양한 그런 공공 기관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곳에 딱 한 층만 도서관이라서. 한 층만.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고, 좀 작긴 한데 괜찮아요. 요즘은 저기 책 이음 서비스라 그래서 상호대차로 책을 빌리면 되니까. 그래도 어제 딱 갔더니 신규 회원을 어제 가서 이제 저는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여기 이 동네 이사를 왔고, 이사 오자마자 이제 짐 정리하고 어제 이제 도서관 딱 처음 가서 도서관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네. 동작구 도서관 카드. 네.
나를 반겨주는 책 한 권을 만났어요. 저기 알아보시는 사서분은 없었고. 전혀 아무도 저 못 알아본다. 아니 이거 대형 사건인데 강남 도곡 정보도서관에 거물 작가가 둥지로 옮겼는데 그럼 도곡 정보도서관에 인사는 하고 오셨나요? 그러게요. 인사 정도는 하셨어야지. 맞아요. 사실 거기서 제가 2015년, 나를 키워준 16, 17년 맞아요. 3년간 그 도서관 미디어 자료실에 앉아서 그 창가석에 앉아서 노트북 속에서 3권의 책을 쓰고 왔는데 말이죠. 그죠? 그러네요. 근데 또 인사하기로 가기도 또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니 호두과자라도 그래야겠네요. 사서분들 돌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제가 놓쳤습니다.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제가 사실 이제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참여한 문화 행사가 예전에 원래 판사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드라마 작가로 일하고 계시는 문유석 작가님 있잖아요. 네. 원래 이분이 이제 옛날에 이제 썼던 책은 왜 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든지 판사 유감 이런 재미난 책들을 많이 쓰셨고 어느 날 이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갔더니 이분이 이제 강남구 인문학 콘서트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딱 봤는데 새 책을 내셨더라고요. 나로 살 결심.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새 책 내셨구나 하고 도서관에 와서 이걸 검색을 했는데 강남구 전 도서관에서 다 예약이 됐고 왜냐하면 바로 전날 이제 이 문유석 작가님이 이 북토크를 하셨고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다 대기를 한 5건을 걸어놨거든. 5명 정도가 대기를 서 있어서 대기도 예약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제 여기 동작 센터 도서관 와서 신간 코너에 보니까 나로 살기 열심히 딱 하니 꽂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빌려가고. 야, 도서관.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남구 도서관은 이분이 북토크를 해서 저자에 대한 어떤 저 때문에 다들 그랬는데 동작구 여기 도서관 이용자들은 별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되게 이 재밌다. 내가 새로 딱 이 도서관에 와서 계속 읽고 싶었던 책을 딱 바로 이렇게 신간 코너에서 빌려서 읽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책 읽고 있는데 나로 살기 열심 지금 한 중간 정도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재밌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냐면 사실 여기서 이게 책에 딱 표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개인주의자 문유석의 2번째 선택. 나로 살 결심. 이분이 그러니까 왜 판사로 일하면서 사실은 되게 잘 나간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 판사로서 일하면서 다양한 곳에 이렇게 다닌 거 보면은 그냥 엘리트 코스를 사실은 밟은 분이고, 엄청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왜 이분이 여기를, 판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제가 그때 북토크에서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길을 떠나오고 남은 돌아갈 다리를 아예 불을 질러 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질렀어요? 원래는 판사들이 퇴임할 때 변호사 개업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뭘 이렇게 하는 변호사 등록 절차가 있나 봐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는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냥 변호사 등록 자체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이분은 지금 자기는 이제 작가로 살겠다, 글 쓰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자기는 그냥 작가가 되기 위한 이걸 하면서 어쩌면 그래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위 분들이 그랬대요. 야, 그러지 말고 변호사 등록 면허는 그냥 따놓고 그리고 왜 이렇게 법무법인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냥 거기에서 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그냥 이렇게 직만 걸어놓고 그런 거 많던데. 그런 분들 많아. 그러면서 그리고 이분이 원래 책을 미스 함무라비 같은 이 소설 쓰셨거든요. 네. 그리고 쾌락 독서라고 하는 정말 이 모든 책들을 언제 쓰셨냐면 판사로 일할 때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변호사 개업하고 오히려 판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이제 그냥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변호사로 일하고 남은 날 동안 해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분도 참 저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평소에 판사로 생활하면서
글을 써서 비판한 대상 중 하나가 누구냐면 판사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 개업하고 그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걸 이분은 왜냐하면 그거는 마치 심판으로 늘 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선수가 돼서 어느 한 구단에 들어가서 일방적인 이제 그러니까 아니 판사로 이렇게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이 중립의 의무를 갖다가 위반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판사가 와서 갑자기 선배 판사가 변호사로 들어오면은 후배 판사들이 사건을 이 심리를 할 때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분 하기는 판사는 평생 판사로 살아야 된다. 판사가 노후에 갑자기 거액의 스카우트비를 받고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약간 반칙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라서 본인은 절대 로펌에 가지 않겠다는 게 되게 확고했나 봐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그러고 나와서 작가는 이제 드라마 작가. 이분은 원래 이제 자신이 판사로 일하면서 미스 함무라비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이제 드라마화되면서 대박이 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드라마 대본을 직접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나오셨는데, 깨달은 건 뭐냐면, 드라마 작가의 일이 절대 만만한 게 아니구나.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 나로 살 결심을 하긴 했는데, 이 삶이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쓰셨는데, 제가 이제 왜 40, 50대들이 난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사실 이분이 사실은 그만두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네, 뭐냐면, 네. 조직에서 너무 쓴맛을 보셨어요. 어떤 쓴맛을? 이게 나도 몰랐는데 책을 읽고 깨달았는데 2018년 가을에 이분이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네네. 판사 블랙리스트. 네. 그래서 왜 그 일부 판사들한테는 얘는 뭐 조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얘한테는 절대 이런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같은 거 맡기지 마. 막 이런 그 판사 블랙리스트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봤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2014년도에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글을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어요. 2014년이면 뭐였냐면 그때 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안 되고 법 제정이 안 돼서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 달라라고 막 이렇게 단식 농성할 때 정부에서는 모른 척 했었죠. 왜 모르쇠로 일관할 때 이분이 자식을 잃은 부모가 굶어 죽는 모습을 온 사회가 놔두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그 생각을 했대요. 이게 물론 정부의 어떤 그 비위를 거스릴 거는 알지만 자기는 이건 법을 다루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왜 안 만들어진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건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소회를 담아서 쓴 글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양승태 사법부에서 왜 벌어진 이른바 이 사법농단 있잖아요. 왜? 네. 근데 이분이 그 사법농단에 관한 이 일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도를 접하면서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법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데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제일 그랬던 게 뭐냐면 이분은 그 법원행정처에서 이 문유석 판사를 어용연구회 회장으로 앉혀 이용하려는 계획을 검토했다는 문건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문건에 꼼꼼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나름 바깥에 이제 알려져 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을 어용연구회 근데 그러니까 왜 젊은 판사들이 왜 약간 좀 이렇게 그 인권이라든지 그 진보적인 어떤 그 법 연구회 이런데 막 이 젊은 판사들이 가입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문화 연구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연예인들 일제강점기 문화 정치야? 그렇지. 탤런트들하고 교류하게 하고 탤런트 불러서 뭐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이걸 하는 그러니까 그 젊은 판사들이 이걸 관심을 일로 돌리는 걸 하는데 그 어용연구회 회장을 책 써가지고 유명하고 바깥에 신문 칼럼 써서 가고 나름대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 되게 그래도 의식 있는 판사야라고 알려진 문유석 판사를 이 회장으로 앉혀야 된다라는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게 이분이 잘 아는 동료 후배들이 만든 문건이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솔직히 환멸을 느낄 만하시네. 제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사실 잘 얘기는 안 하는데 나는 그 김장겸이라든지 나에게 이제 그 이 중징계를 먹인 그 이 보도국 임원들, 그 김재철 사장 밑에서 일하던 그런 어떤 임원들에 대한 내가 이제 분노가 크다라고 사실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가장 결정적으로 좌절한 계기는 뭐였냐면 2015년에 드라마국에서 내가 쫓겨났을 때 드라마 내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게 난 제일 실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그 전에 여왕의 꽃이라고 하는 주말 연속극에 야외 연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말 연속극 메인 연출을 했던 사람이 야외 연출로 나름 나는 백의종군한다고 들어가서, 그리고 열심히 해석을 했는데 그 결과 갑자기 인사고과가 잘 받고 인사고과를 A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원회의에서 아니 김민식 같은 이 노조 극렬 분자가 인사고과 A를 받는 게 말이 돼? 라고 해서 갑자기 송출실로 전보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드라마 평PD 협의회에서 한마디는 난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이거는 드라마 PD가 갑자기 저쪽으로 갔는데 이거는 그냥, 근데 나는 아무런 PD 모임, 평PD 협의회도 열리지 않았고 성명서 한 줄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 좌절이 나는 컸어요. 그러니까 나는 드라마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름 그 안에서 일을 한 노조 간부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정작 내가 지키려고 했던 드라마 조합원들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때 나는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언젠가 회사가 정상화돼서 다시 드라마국으로 돌아와도 드라마 PD가 50대 하는 일이랑 결국은 관리자거든요. 근데 드라마 관리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PD에게 드라마를 맡기고 어떤 PD에게는 드라마를 맡기지 않을까. 어떤 PD에게는 미니 시리즈라고 하는 좋은 편성 스팟을 주고 어떤 PD에게는 1일 연속극이라고 하는 모두가 기피하는 업무를 줘야 할까.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내가 공평무사하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정말로 조직을 아끼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후배들에 대한 원망을 가진 사람이 이걸 어떻게. 그래서 나는 그때 깨달은 게, 나는 그냥 나이 50에 아마 기회가 되면 회사를 나가야겠구나.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문유석 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직에 대해서 나름 애정을 가지고 20대 30대 청춘을 불살랐던 사람일수록 나이 40, 50에 어느 날 갑자기 조직에 대해 어떤 회한이 몰려올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나로 살기 열심입니다. 저 이 책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고 재미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작가의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작가의 삶이. 특히 이게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내가 부지런했던 건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부지런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내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 판사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책을 쓰고 신문 칼럼을 썼던 사람이니까 판사라는 일을 그만두면 엄청나게 이 자유인으로서 프리랜서 작가로서의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봤더니 본인이 부지런했던 건 판사라는 일이, 화요일 오전 9시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변호사와 피고인, 그 범죄자 같은 경우 형무소에서 수송돼서 오잖아요. 근데 판사가 늦잠 자서 안 와서 재판이 안 열렸어.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부지런하게 산 거는 자신의 직무가 있고 조직 내에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율은 어렵다라는 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눈앞의 유혹들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루 24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또 왜 그동안 읽고 싶은 책도 많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제가 서문에 보면 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세렝게티 이분이
여행을 가시거든요. 네. 이제 판사일 그만뒀으니까. 근데 세렝게티 초원에서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드라마 대본을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딱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루를 아침을 아주 생산적인 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 있게 시작을 하면은 한 오전 10시, 11시쯤 되는 어느 순간 딱 듣는데 아유 이왕 버린 거 그냥 오늘 그냥 막 그래서 고통을 지연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고통의 총량만 늘릴 뿐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 글쓰기, 책 읽기 이렇게 3가지다. 경험상 하루를 낭비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일들이다. 잠깐이라도 이런 일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두가 전환되면서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삶, 판사로서의 삶에서는 없는 시간을 쪼개 글도 쓰고 여행도 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무의미하게 낭비하다가 결국은 또 마감에 쫓겨서 바쁘게 산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뭐 인생 뭐 있어?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따위를 늘어놓는 이들보다는 매일 30분 운동하기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훨씬 프리랜서의 삶에 적합하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 은퇴를 앞둔 언저리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꼭 봐야 될 책이네요. 저는 이건 정말 근데 나는 이 결심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60 이후에는 우리가 조직을 나와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름, 나는 뭐였어, 뭐 교수였어, 나는 판사였어, 나는 뭐였어, 나는 어느 기업의 대기업 부장이었어. 다 내려놓고 나로 살 결심을 누구나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문유석 판사님은 저는 쾌락 독서라는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정말 유쾌하게 책을 쓰신다 생각했는데 이 책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책도 책이지만 저는 그러니까 사당동 요 샘터 도서관에 반경 한 200m 안에 사시는 거죠? 맞아요. 네.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마. 나는 나의 거주지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건 싫어. 아니 근데 뭐 거주지가 거의 별로 없어.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그 동네 물론 예전에 사셨으니까 좀 아실 테지만 그 동네 얘기도 좀 더 듣고 싶네요. 여기는 근데 동네 얘기는 내가 조금 더 지내고 난 다음에 할게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또 3권의 책 다 이번 주 읽은 3권의 책이 다 너무 좋은데 2번째 책이 그래서 이 나로 살 결심을 한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제가 이번 달 트레바리 모임에서 이제 과제로 내드린 책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거는 그냥 자 우리 여기서 질문. 나는 왜 신음소리를 냈냐면 솔직히 나 이 책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 얘기해봐. 일단 너무 뻔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근데 나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책을 처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군대 있을 때 내 이제 후임이 굉장히 열심히 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명문학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근데 경제에 푹 빠져 있었어. 재밌다. 네, 그래가지고 경제신문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그렇게 막 공부를 하는데 이 책을 되게 자기 인생 책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지. 읽어봤는데 난 전혀 새로운 얘기도 없고 너 이렇게 살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맞아. 들고 그래서 읽다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은 책이에요. 솔직히.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하는데 7, 뭐뭐 하는데 10가지.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던데? 무슨 리스트?
뭐 그런 책, 예.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인 책들에 대한 또 약간의 혐오가 그게 있어요. 이제 왜 그 예. 기사가 리스티클이라 그러지. 리스티클. 아티클이가 아니고 리스트 더하기 아티클. 그래서 왜 기사에 당신이 당뇨를 피하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 3가지. 당신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운동 5가지. 이런 걸 리스티클. 근데 자, 이게 되게 박동훈 부장님 재밌는 게 전후 관계를 오해하고 계셔. 네. 그 리스티클이 나와서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그 시작이에요. 그 시초예요. 시초구나. 시초예요. 네. 이 책이 워낙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초대박 베스트셀러였죠. 나는 그래서 이 책은 나는 처음에 이제 박동현 말할 때 들어는 봤거나 다들 얘기는 하지만 정작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게 이 책이거든요. 근데 나는 20대 이 책을 읽고 나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지금 들으면서 그 친구 혹시 그 군대 후임이 네. 영문과였으면 이 책을 원서로 읽었을까?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예전에 20대 때 원서로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그 시절의 감동이 훨씬 더 컸구나. 이게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성공하는 이라는 말에 약간 좀 그걸 하는데. 그쵸. 약간 그런 게 있어. 또. 조금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난 성공 못하고. 근데 원제는 뭐냐면, effective people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 리스티클의 제목을 우리나라에서 붙인 거네? effective.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successful people이 아니에요. effective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이번 제가 이제 트레바리 모임의 그 주제가 습관이라서 습관의 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리고 이 책, 그리고 습관의 디테일 4권을 하는데 이 중에 제가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독서 리스트에 넣을까 말까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허들이 있어요. 이 책은 그러니까 습관의 힘이나 뭐 습관의 디테일 이런 책들은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들이고 요즘 최근에 나온 책들은 다 얇고 가벼워요. 그리고 근데 나는 이 이유가 저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문해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참을성도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긴 책, 두꺼운 책 이거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가볍게 그냥 이렇게 마치 유동식처럼 입안에 떠먹여주기 좋은 그런 책들만 나오는데 이 책은 30년 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아주 이 진입 장벽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혼자서는 읽기 힘든 책을 모임에서 과제로 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는 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근데 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카톡에 어떤 연락이 와서 봤더니 독서 모임 중 한 분이 저 이번 모임부터는 못 갑니다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상은 했어요. 분명히 20명의 멤버 중에서 이 책에서 걸려서 나 이 책은 더 이상 못 읽겠어 하고 탈퇴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왜 내가 성공하는 습관 이 7가지 습관을 좋아하냐면 사실 제가 20대 때 저는 어떤 모드였냐면 나는 피해자 모드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광산학과를 다니면서 지금 그리고 광산학과 나와서 지금 이제 치과 외판사원 영업사원을 일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기 싫은 이 세일즈를 남은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할 때 이 책을 만났는데 이 책에서 딱 첫 서두에 나오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거든요. 네. 뭐냐면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시절에 저의 원래 영업사원 시절의 습관은 뭐냐면 일을 하다가 낮에 뭐 치과 방문했다가 막 이렇게 쿠사리를 먹거나 개인적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동기 그 영업사원이랑 같이 술집에 몰려가서 술 마시면서 그 치과 원장을 씹는 게 뒷담화하는 게 나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40대, 50대는 그냥 알코올 중독자 세일즈맨이 되겠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회사에는 그런 선배들이 몇몇 보였고, 저 양반은, 그냥 원장님들 만나서 술 접대하면서 실제로 술상무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고객들 술 사드리는 게 업무의 주된 이런 사람도 있었고, 나는
술을 마시는 습관 대신에 다른 습관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나는 책 읽는 습관이었고, 책을 읽다가 나는 그냥 새로운 직업으로 나가겠다. 영어 소설을 읽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난 그냥 영어 소설을 번역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이 습관 1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책을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읽어보면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는 생각할 건데,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 책에 썼던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에서 예를 드는 저자가 누구냐면 빅터 프랭클이에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 방식이다. 물론 우리에게 무언가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를 입힘으로써 슬픔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품, 즉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이 반드시 상처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딱 얘기하는 게 이제 매일 조금씩 자신의 선택의 자유를 실행하는 사람은 그 자유를 확장해 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가 점차 소멸되어서, 이를테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에휴 뭐야 또 회사에서 나를 저기로 보냈어, 에휴 뭐야 또 오늘도 업무 실적이 안 나와, 점점 자유가 소멸되어서 결국은 수동적으로 남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가 된다. 그들은 부모와 동료, 사회에 의해 쓰인 각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즉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현재 처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20대에 이 책을 읽으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20대의 내가 영업사원을 하고 광산학과를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며 산다면 40, 50에도 나는 여전히 투덜거리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대학 진학을 망쳤어. 나는 그때 상사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 영업사원이 됐어. 끊임없이 투덜거리며 그냥 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책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습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습관을 만드냐. 단순하게 하루 딱 30분. 요거를 하면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습관이 무엇일까? 나한테는 그게 독서였고 운동이었고 영어 공부였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근데 사실 그 메시지가 좋은 책은 간결하잖아요. 이 책이 600페이지나 되는 책이네요. 전 맞아요. 예전에 이렇게 두껍다고 기억을 안 했었는데 60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이렇게 길게 사실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가, 그 메시지는 사실 간결하잖아요. 맞아요. 뭐 예화가 많은 거예요? 자, 정말 박동 부장님 예리한 질문을 하셨고, 박동 부장님 이 책을 읽은 게 맞아. 왜냐하면 예전엔 이렇게 두껍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두꺼워졌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사실 이번에 개정판을 읽으면서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스티븐 코비 박사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쇼 코비라고 하는 그 아들이 개정판 작업에 자기 예화들을 계속 넣어요. 매 챕터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주도적으로 살라는 말에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 근데 그래서 나는 요즘 어떻게 했냐면 한 3챕터 4챕터부터는 쇼 코비가 쓴 글은 쇼 코비의 말이라고 딱 돼 있거든요. 그냥 넘겨버려요. 통으로 넘겨버려요.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저건데니까 왜 우리 왜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영화 1편이 완벽했어. 엔딩이 죽였어. 하나의 영화로서 완벽한 엔딩이었는데 갑자기 2편을 만들면서 1편의 아우라를 등에 업고 2편을 만드는데 영 별로인 경우 있잖아요. 네. 나는 이거 개정판 만들면서 30주년 판을 만들면서 아들이 뭔가 근데 아들이 왜 그걸 넣었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90년대 나온 책은 예화가 1화들이 다들 옛날 얘기거든. 70년대, 80년대 비즈니스. 근데 쇼 코비가 넣으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요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최근에 이런 문제는 닷컴 버블에서 이런 문제를 겪은 사람도 있죠. 이런 새로운 예화를 넣어서 젊은 독자들에게 뭔가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살짝 사족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방법은 뭐냐면, 이 책 밀리의 서재에 있거든요. 네. 읽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원칙들을 딱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리고 스티븐 코비 박사도 약간 좀 만연체라서. 맞아, 만연체였어. 약간 만연체예요. 그래서. 괴로웠어, 읽다가. 맞아요. 뭐냐면, 온갖 사례나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근데, 근데 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책은 좋은 책, 나쁜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맞는 책이 있고, 안 맞는 책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20대의 나에게 너무너무 잘 맞았던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준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래, 이게 참, 메시지는 좋은데, 이게 그리고 사실은 내 상황에 맞는데, 그 가독성까지 좋으면 참 좋겠어. 자, 우리 여기서, 네. 책 얘기 마지막 한 권 하기 전에, 네. 드라마 얘기 하나 해도 돼요? 네네. 이번 주에 내가 보고, 이건 정말 제목 죽이게 지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야, 이거 우리 김 작가님하고 나하고 취향이 텔레파시 뭔가 있어. 나도 맞아. 우리 나도 사실 지난 이틀간 그거 한 편씩 보고, 야, 간만에 드라마 나왔네. 물건 하나 나왔다. 물건 하나 나왔네. 그리고 내가 3화를 누르고 있었는데, 계속 안 눌러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저기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나왔더만. 아니, 지금 새 드라마니까. 난 그래서, 제목도 제목이지만, 내용도, 야, 이거 물건이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아니, 겨우 2화 나왔는데, 그럼 이 정도 센세이션이란 말이야? 싶었던 드라마예요. 그러면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 네. 모자무사 보신 이야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목이 길어서 모자무사라고 줄여서. 그래요? 모자무사? 모자무사. 벌써 줄임말도 소감을 나왔어? 아니, 원래 이거 제작진이 그렇게 간 것 같아. 왜냐면 제목이 너무 길잖아. 자, 이 모자무사에 대한 우리 박동원 부장님의 느낌 뭔가요? 일단. 이렇게 팍 꽂히게 된 이유가 뭐야? 일단, 이야기 소재가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기시감이 들었는데, 그 고윤정이란 배우 있잖아요. 고윤정이란 배우가 처음에 눈에 띈 게 무빙이란 드라마였어요. 그 강풀 만화 이렇게 한 거. 근데 이제 그 김지원, 그러니까 그 고윤정이란 배우가 생김새가 김지원, 그 배우 김지원 씨 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걸 떠올렸는데, 그 김지원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중에 그 시골에 사는 삼남매 얘기 있죠. 그 기억나세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가만히 있어봐. 그게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데. 역시 똑같은 그 박혜영 작가 거 아닌가? 그랬었나? 같은 작가의 저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시감이 들었구나. 아닌데? 잠깐만. 나도 지금. 나의 해방일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의 해방일지. 맞나요? 나의 해방일지에, 박혜영 작가 그치. 건가요? 그렇죠. 나의 해방일지가 박혜영 작가 거고, 박혜영 작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김지원 배우가 나오죠. 그 역할, 연미정 역할로. 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외모가 닮았네? 닮았죠. 외모도 닮았고, 이야기의 구도도 되게 비슷해요. 맞아. 네,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도 대단한 드라마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약간 배경을 좀, 인물과 배경을 좀 바꿔서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두 번째 뵙게 안 해서 그렇긴 하지만, 진짜 박혜영 작가였구나. 근데 이게 나는 모자무사 1회가 너무, 솔직히 웃기는 장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약간 코믹하더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박혜영 작가가 원래 시트콤 작가예요. 올드미스 다이어리라고 하는 KBS2 이제 극본도 했었고, SBS에서, 이건 요렇게 얘기하면 조금 민망하지만, MBC에서 뉴 논스톱이 방송될 때,
KBS에서는 멋진 친구들, SBS에서는 골뱅이 뭐 이런 거 시트콤인데 그때 이제 저기 시트콤 작가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분이 원래는 이제 이 시트콤 작가라고 해서, 근데 나는 근데 원래 시트콤 작가들이 요즘은 뭔가 되게 잘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본을. 네. 근데 모자무사 우리 사회의 어떤 이걸 난 제대로 지금 짚어낸 것 같아요. 그러네. 저는 사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는 아다시피 저는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내가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제 페이스북에 그 주된 직업군 둘이, 하나가 책 쓰는 작가님들이고, 왜냐면 그분들 이제 어떤 책 내시는지 계속 보고, 또 하나가 직장에서 이제 연결된 드라마 PD나 드라마 작가들이거든. 네. 근데 그리고 내가 또 영화 좋아하니까 김봉석 영화평론가 이런 분들 제가 이제 페이스북 팔로우를 하는데, 영화계 사람들이나 드라마계 사람들이 지금 다들 난린 거예요,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황동만의 하는 말 있잖아요. 나 이런 친구 알아 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왠지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그 동네에. 근데 우리 동네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그 미디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거의 매일 만납니다. 자, 어디서 만나는지 잘 생각해봐요. 황동만이 하는, 극 중에 영화의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데요. 구교환이라고 하는 아주 그 매력적인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이 친구는 20년째 영화 데뷔만 계속 준비하고 있는 감독이에요. 아니, 감독 지망생이지. 그래서 영화 관련 학과를 나와서 시나리오를 쓰고 20년째 감독 데뷔를 준비하는데, 나는 여전히 상업영화 감독으로는 못 만들어봤어. 상업영화는 못 만들었는데, 자기 주위의 지인들 중에는 막 벌써 5번째 장편 영화를 개봉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영화 그 시사회나 개봉 막 무슨 이런 할 때마다 가가지고 투덜거리는 거야. 영화를 이딴 식으로 만들면서 무슨 사람들을 가서 막 하면서, 야, 그 영화 감상이란 무슨 일인 줄 알아? 기분 마사지야. 근데 좋은 기분 느끼려고 갔다가 기분만 잡치고 들어왔어. 막 이딴 소리를 그 영화 관계자들 앞에서 막 하는 그런 눈치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거 우리 요즘 어디서 보는 줄 알아요? 영화 게시판이나 온갖 댓글에서 만나고 있죠. 온갖 댓글에 들어가 보면 내가 영화 감독, 영화 보고 나면, 야, 무슨 감독아, 내가 계좌번호 적을 테니까 15,000원 보내라. 내 돈 15,000원 네가 물어내라. 이렇게 돈값 못하는 영화는 처음 봤다. 이런 조롱들과 멸시들이, 온갖 영화 감독들과 드라마 작가들은 늘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런 악플들이 달리는 걸 보거든. 나는 보고, 박혜영 작가가 드라마 게시판에 올라오는 온갖 악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왜 사람들은 악플을 다는 걸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네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닐까. 야, 그 제목 정말 대단한 제목이었네요. 대단한 제목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내 삶이 무가치해요. 자, 내 삶이 무가치할 때 갈 수 있는 길은 2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AI 시대, 로봇과 기계가 생산 활동을 대신하는 시대, 우리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도 어렵고 좋은 회사 들어가기 어려워. 나는 이번 주에 왜 그 경제계 빅뉴스 중 하나가 하이닉스가 영업이 75%잖아요. 네. 나는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75원이 순이익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 이제 안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가지 씌운 건데. 응? 뭐라고? 바가지지. 아니지. 내 말은 우리 시대에 가장 비싼 물건을 만드는데 원래는 왜 비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 때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장인들이 붙어서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박동훈 부장 말대로. 근데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건 무슨 말이야? 수요 공급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그렇지. 왜곡이 됐으니까 그렇지. 자, 내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사람의 노동이 그만큼 틀어지지 않고, 사실 상품 값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자, 그래서 이제는 좋은 회사 들어가기도 힘들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도 힘든 거죠. 자, 그래서 가치 있는 어떤 일을,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긴 힘들어. 자, 첫 번째 길이 막혀버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2번째 길로 가요. 누군가가 만든 무언가에 대해서 그거 가치 없는 거야. 식당에 갔어. 먹어봤어.
야, 이거를 2만 원을 받고 파니? 야, 이거 2만 원의 가치가 없는 거야. 네이버 식당 별점 매긴다서 악플 별점 테러를 남기죠. 그리고 뭘 이렇게 드라마를 봤는데, 야, 이 정도 연출은 나라도 내가 제가 시트콤 만들 때 진짜 많이 들은 얘기가, 야, 이 정도 연출은 내가 발로 해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게시판에서.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난 진짜 내가 2000년대 이거 편집기 앞에 앉아가지고 밤새서 편집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중 하나가, 특히 조연출 때는 조그 셔틀 있죠. 편집기에 네. 조그 셔틀을 손으로 탁탁탁탁 달리면서 프레임 하나하나를 봐요. 가장 표정이 좋은 장면, 가장 예쁜 장면 하나를 스틸로 딱 잡아서 그거를 예고편에 쓰려고 조그 셔틀을 손으로 딱딱딱딱 돌리는데, 내가 보면서 발로 조그 셔틀을 돌리면 어떻게 편집을 한다는 걸까? 발로 연출을 한다는 게, 즉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다 보니까 황동만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치 있는 영화를 나는 못 만들어. 내가 영화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남들이 만든 영화에 대해서 가치를 끌어내리는 일, 돌아다니면서 악플 달고 투덜거리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 와, 황동만이 왜 황동만일까? 난 그냥 생각한 건데, 그냥 나 혼자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황금색 똥만 가득한 황똥만인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 그거 같은데? 그치? 머릿속에 황금색 똥만 가득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황금색 똥은 되게 좋은 건데. 그렇지. 근데 얘는 머릿속에 있는 게 황금색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이거 영화로 누군가가 제작자가 돈만 한 30억 대서 영화로 나오면은 대박을 터뜨릴 황금의 아이디어를 내 머릿속에 가득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생산하지 않고 그 가득한 아이디어를 남이 만든 무언가에 대해서 악플을 달기 시작하면 그건 황금이 아니라 황금색 똥이 되는 거죠. 배설하는. 그래서 나는 황동만이라는 캐릭터 이름도 그렇고, 와, 이거는 우리 시대에 모두가 갖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특히나 나의 삶의 무가치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 텐데, 야, 이거 시대 정신이네. 화두를 다는 시대 정신이에요. 이 드라마는 죽이는 드라마예요. 난 박혜영 작가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작가라는 것도 지금 알았네. 그렇지. 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대단한 작가야. 우리 시대의 어떤 걸 잘 하고 있고. 근데 이 드라마의 영어 원제도 재밌어요. We are all trying here. 영어 제목이 그거예요? 영어 제목이. 왜냐면 이게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말이 더 산다. 그렇지. 근데 이제 영어도 하여튼 어떤 건지 알겠잖아. 우리는 다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근데 한 끗 부족해, 영어 제목이. 한 끗. 그래. 우리말이 좋지. 야, 그래.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박동 부장님, 이번 주 혹시 읽은 재미난 책이 있어요? 저는 사실 들은 거는 있고요. 근데 책 들은 것도 읽은 거라고 쳐야지. 남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남았어요. 난 근데 박동 부장님 거 뭐 있으면, 왜냐면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저는 예전에 말씀해주신 소설을 하나 다 들었어요. 그들의 하루. 그들의 하루. 차인표 작가님. 차인표 작가. 어때요? 권합니다. 아니, 나는 보면서 그들의 하루의 네. 인물 중 하나가 보출이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네, 보출이. 그게 보조 출연의 줄임말이거든요. 그것도 그거였구나. 보출이가 보조 출연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보출이의 하루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을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나는 그동안 감독의 드라마를 만들면서 항상 나는 드라마 감독의 입장에서 이 현장을 봤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촬영 현장에 보조 출연으로 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드라마 촬영장은 이런 공간이구나. 근데 나는, 차인표 작가님 참 대단한 게, 이분은 어떤 세상을 보는 어떤 따뜻한 시선이 있고, 그게 느껴져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글에서 느껴지는데, 그들의 하루 재밌게 읽는데, 차인표 작가님이 드디어 이제 새 책을 내십니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거 아니에요? 뭐?
지난번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야. 아직 안 나왔어. 지금 작업하고 계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부지런하신 작가님이고, 사실 제 책, 이번에 나오는 이제 새 책,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 책에 추천사를 차인표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책에서 내가 사실 그 요즘 내가 하는 그 루틴 중 하나가 차인표 푸시업이에요. 내가 차인표 작가님 그 북토크에 갔다가 차인표 작가님이 몸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 가슴 이걸 좀 이렇게 이 떡 벌어진 거 우람한 체구를 갖고 싶어서 20대 때 했던 게 하루에 막 수천 회씩의 그 푸시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그러면 하루에 한 50개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차인표 푸시업을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책에 썼는데, 출판사에서 차인표 작가님 그 추천사를 봤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추천사 써주시고 새 책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만나서 우리 또 예전처럼 이렇게 한번 또 수다를 떠시죠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번 달에 새 책 나와서 5월에 조금 바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오케이 일단은 뭐 약속은 조금 미뤘는데, 근데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은 못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했고, 마지막 세 번째 책 제가 이제 소개할까요? 네네. 저는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화제였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TV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이 있죠. 네. 거기에 김혜란 작가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시대 어떤 그 두 거장이라고 하면 거장이고 어떤 그 깊이를 가진 어떤 그 대화 인터뷰였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도중에 중간에 손석희 님이 김혜란 작가에게 바깥은 여름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깥은 여름? 이게 저기 밀리의 서재에 있어서 저도 얼른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잠깐만요. 이게 되게 그 손석희 이 질문이 이 말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 그냥 이건 내가 그냥 기억으로 얘기를 할게요. 검색하려면 또 지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손석희이 김혜란 작가에게 이거 세월호 얘기인데 그냥 그 소설 중에는 세월호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혜란 저 소설 작가 소설이군요. 바깥은 여름이. 예, 그렇죠. 바깥은 여름이 그 소설인데 이게 단편집이에요. 소설집인데 그 중에 소설집 첫 번째 나온 그 단편의 제목이 입동인데,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부의 부서진 일상을 따라가면서 이 이야기가 되는데, 한쪽은 이 두 부부는 싱그럽고 맑은 아이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옥죄이는 듯한 슬픔을 느끼는 부부의 자리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부부가 겪는 그 거대한 불행에 우리가 감염이라도 되면 어떡하냐, 마치 그들을 꽃매로 때리는 이웃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가해한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들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래도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안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새삼 상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왜 우리가 그랬어요. 세월호 처음 터졌을 때는 왜 다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다가 그 고통이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고개를 돌려서 외면해버리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손석희 작가가 어떻게 세월호 이야기를 소설로 쓰시면서 세월호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런 소설을 쓰시냐 그랬더니, 김혜란 작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독자들이 소설을 읽는 것이 작가가 얼개를 짜놓은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쭉 보고 나오면서 이 집이 알고 봤더니 이런 집이었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간판과 명패를 보고 이 집이 이런 집이야? 나 이런 집은 들어가기 싫어 라고 얘기할 사람도 그냥 한번 들어와 보세요 모르게 하고 들어와서 쭉 나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뭐 이런 내용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김혜란 작가님 소설을 저는 예전에도 뭐 워낙 좋아했는데 진짜 좋은 작품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권 권해드립니다. 나로 살 결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바깥은 여름,
얘기까지 있고 나로사 결심은 한 중간 정도 봤으니까 다음 주에 마저 읽을 거예요. 보람차네요. 보람차. 아니 이사 같은 손 많이 가고 신경 쓰이는 엄청 일을 바빴어요. 엄청 바빴어. 하시면서도 세 권을 읽게 할 수 있는 그 습관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 어제 저기 극장 가서 영화 봤는데 영화도 봤어. 마지막으로 이 영화 얘기까지 할게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좀 제가 소개하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힌드의 목소리라는 영화고요. 힌드? 예, 힌드의 목소리. 지금 극장에서 독립영화관, 저는 어제 압구정 CGV 아트하우스에서 봤고요. 힌드의 목소리가 어떤 얘기냐면, 2년 전, 2024년도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를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이 가자에 침공하기 전에, 물론 저거는 해요. 자, 우리 거기 하마스 정리하러 우리 들어갈 거야. 다 미리 대피하세요. 하고 딱 했는데, 어떤 가족이 대피하다가 늦어진 거죠. 그래서 대피 중에 이스라엘 군의 탱크에 공격을 당해서 그 차가 총알바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가족이 차 안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이 한 명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6살 난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힌드고요. 이 가자지구 그 옆에 있는 이제 이쪽에 119 같은 데 있죠. 왜 구급센터. 우리로 치면 이제 약간 적십자사 이런 이 구급대를 파견하는 응급 구조센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독일에서 걸려와요. 내 동생 가족이 피난을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난 것 같다. 근데 여기 동생 전화를 해봐라. 혹시 무슨 일 있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6살 난 아이가 받는데 차에 타고 있는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얘만 지금 차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저 앞에 이스라엘 탱크가 있어. 자, 이제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구급차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급차를 보내면은 돼. 8분 거리에 마침 가자지구에 마지막 남아있는 구급차가 한 대가 8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분 거리에 있는 구급차를 보내면 돼.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이 구급차를 못 보냅니다. 왜 못 보냈냐면 이걸 보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방부에 미리 사전에 걸려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간인 구조를 위해서 구급차를 보내니 거기에서 군이 구급차에 공격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군이랑 소통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 구급차는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게. 왜냐면 그냥 구급차가 들어갔다가 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전에는 구급차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들 공격을 당했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어. 니들 테러하려고 차 끌고 오는 줄 알고 공격한 거야. 이런 게 많으니까 사전 조율을 하는데 이 시간 동안 힌드의 목소리는 계속 전화를 통해서 이제 구급 요원이 이제 전화하는 요원이 계속 그러죠.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너를 구하러 간다. 얘는 계속 울면서 아저씨 총 계속 쏘고 있어요. 저기서 빨리 구하러 와주세요. 실제로 2024년 가자지구에서 녹음된 아이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영화 내내 나오고요. 이게 작년도 아카데미 장편 영화상 국제부문 후보 수상은 못했어요. 근데 후보인데 저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영화예요. 나 근데 마음 아파서 못 보겠어. 이런 거. 그렇죠. 아까 세월호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큰 비극에 대해서는 그걸 하는데 난 정말 요즘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범죄 집단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영화 보고 나면은 그냥 다시 보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정말로 이건 히틀러지. 맞아, 이거는 히틀러야. 나는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나는 21세기의 히틀러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총리는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제 이 실화에 바탕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영화는 그래도 한번 이제 도대체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기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정말로 권해드려요. 물론 보시고 나서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김PD는 이렇게 사람을 왜냐 어제 영화 보면서 내내 펑펑 울었어요. 진짜.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해하게 될 거야. 울 수밖에 없어. 그럴 것 같아. 근데 눈물이 나면서도 뭐가 눈물이 나냐면 그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지만 그 구급대원들의 그 무기력함이, 여긴 또 다른 의미의 무기력함이에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8분 거리에 있는 구급차를 아이한테 보내면 되는데 이걸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그 무기력함이 느껴져요. 근데 왜 못 보내냐면 구급차 그 출동 이걸 하는 담당자가 있고 아이와 통화하는 담당자가 있잖아요. 네. 아이와 통화하는 담당자 옆에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이 뭐냐면 통화하는 도중에 죽은 사람들의 사진들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빨리 그걸 했었으면 이 사진들이 있고, 근데 출동 대장의 그 등 뒤 벽에는 어떤 사진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군과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했다가 테러리스트로 오인돼서 총에 맞아 죽은 구급대원들의 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의 딜레마예요. 나는 보면서 진짜 마지막까지 근데 하여튼 힌드의 목소리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힌드의 목소리라고 검색을 하면 배우 배두나 씨가 이렇게 소개한 쇼츠가 있거든요. 보시면 일단 그걸로라도 한번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엔 좀 무거워졌네. 하여튼 사당동 동작동 거기도 또 얼마나 재밌는 동네겠어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쪽 이 사당동. 근데 하여튼 좀 더 비싼 동네에서 조금 더 이 저렴한 동네로 와서 나는 그게 좋아. 왜냐하면 나는 60 이후에는 주거지를 조금씩은 옮겨가면서, 근데 원래 내가 옛날에 맨 처음에 내가 우리 박동 부장한테 한 얘기 아니야? 아마 내가 회사 다닐 때 했던 생각인데, 그냥 노후의 재테크의 가장 쉬운 방법은 10년에 한 번씩 서울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된다. 서울 시내에서, 강남에서, 다른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10년 좀 지나고 나면, 경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10년에 한 번씩 멀어지면서,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 생기는 차액이 한 2, 3억씩 되면은 그 2, 3억을 이제, 근데 물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움직임으로서, 도곡동에서 사당동으로 옮겨왔고요. 이 사당동에서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긴 시간 두고두고 알려드릴게요. 샘터? 동작 샘터 도서관. 동작 샘터 도서관 단골 신입에서 손님으로 이제 다른 걸로 가는 네. 김 작가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